그해 추석 저는 제 입으로 가족을 모두 떠나보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오기 싫다고 울었다지요. 그저 좋은 말을 건넨 것뿐인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70평생을 살아온 제가 왜 그토록 무지했을까요? 그날 이후 1년 텅 빈 명절상을 차리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저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아낀다는 마음에 비교를 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간섭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석 하루 제 입에서 나온 10마디의 말은 30년을 함께한 자식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픈 말을 해왔다는 것을. 늙어서야 깨닫는 이 후회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참 좋은 엄마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식 복이 많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해 추석 이후 전화는 뚝 끊기고 방문은 줄어들었을까요? 알고 보니 문제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들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칼날이었다는 것을. 착한 엄마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오늘 고백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저는 자꾸만 그때 그 추석을 떠올립니다. 벌써 3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날의 공기가 생생합니다. 정원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도, 부엌에서 올라오던 송편 찌는 냄새도,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말들도 모두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을 키웠고 이제는 손주가 5이나 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제가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했던 모든 말들이 당연히 좋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해 추석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를 따뜻하게 비추고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마당에는 가을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은 42, 며느리는 39이었습니다. 뒤이어 둘째 아들 가족이 왔고 막내딸도 왔습니다. 막내딸은 33,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였으니까요. 명절이면 의뢰하던 대로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내놓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큰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도우려고 앞치마를 두르는 그녀를 보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 준비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하다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큰집 며느리니까 이런 건 당연히 알아서 해야 한다고. 시댁 식구들이 많이 오는데 혼자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시어머니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점심을 차리며 둘째 며느리에게도 말했습니다. 37인 둘째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 돌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벌써 7살인데 유치원 끝나고 학원만 보내지 말고 집에서 엄마가 돌봐주면 좋겠다고. 요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게 다 엄마가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그렇다고. 옆집 손주는 엄마가 전업주부라 참 안정적으로 크던데 우리 손주는 좀 산만한 것 같다고. 둘째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설거지를 도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것이 동의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큰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과장 직급이라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아들은 벌써 부장이 되었다는데 우리 아들은 승진이 좀 늦은 것 같다고. 요즘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은 하는지. 나이 들수록 직장에서 밀려나기 쉬운데 조심해야 한다고. 큰아들은 담배만 깊게 빨아들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살이 되도록 전세로 사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친구들 아들은 벌써 아파트를 샀는데 우리 아들은 언제쯤 집을 마련할 건지. 전세금도 계속 오르는데 이대로 괜찮은지. 며느리도 직장 다니는데 돈을 모으고 있는 건지. 둘째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어머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막내딸이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33인 딸이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자는 30 넘어가면 결혼하기 힘들다고.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냐고. 친구 아들 중에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까 하고. 딸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딸이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관리를 해야 한다고. 남자들은 아무래도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회사만 다니지 말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딸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것을 그때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배웅하며 또 말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라고. 40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큰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인 제가 아프면 자주 들러야 한다고. 둘째 아들에게는 부모 생각도 좀 하라고. 명절에만 오지 말고 평소에도 연락 좀 하라고. 둘째 며느리에게는 애 교육 신경 쓰라고. 막내딸에게는 정신 차리고 빨리 결혼 준비하라고. 그리고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들 잘하던데 우리 집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이냐고. 제가 뭘 잘못 키웠나 싶다고. 그 순간 막내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런 말만 하냐고. 우리한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하냐고. 명절 때마다 이러니까 집에 오기 싫다고. 큰아들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격려의 말은 한 번도 안 하시고 비교와 비난만 하신다고.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냐고. 둘째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들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홀로 남겨진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유난히 밝았고 정원의 코스모스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텅 빈 집 안에는 남은 음식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말들이 정말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제 기준과 제 불안을 자식들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었는지. 다음 날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어떻게 사는지, 30대와 40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30대 자녀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느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었고 외모는 타인이 평가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부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30대 딸에게 제가 한 말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첫째, 결혼 압박. 저는 여자는 나이가 들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제 시대의 기준을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외모 지적. 살이 쪘다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몸은 딸의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위해 자신을 꾸밀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딸의 자존감에 상처를 낸 것이었습니다. 셋째, 소개팅 강요.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인간관계와 만남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섭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비교. 친구 딸은 벌써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비교는 상처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다섯째, 취미 강요. 사람을 만나려면 취미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직장 생활 간섭. 회사만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것도 훌륭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일곱째, 라이프 스타일 비판.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딸의 휴식 방식이었습니다. 여덟째, 나이 언급. 30 넘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홉째, 남자 기준 강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열째, 정신 차리라는 말. 이 말에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대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년에 접어들어 자신만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확고했습니다. 부모의 조언이 아닌 동등한 어른으로서의 존중이 필요했습니다. 큰아들에게 한 말들도 돌아보았습니다. 첫째, 승진 압박. 동네 아주머니 아들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들만의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진이 전부가 아니었고 아들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직장 생활 간섭. 윗사람한테 잘 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40을 넘긴 어른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나이 든 강조. 나이 들면 밀려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들에게 불안만 심어주었습니다. 넷째, 건강 잔소리. 검진 받으러 가라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걱정을 담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니라 간섭이었습니다. 다섯째, 며느리 통제. 며느리더러 시어머니를 자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자신의 삶이 있었고 강요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비슷했습니다. 여섯째, 집 마련 압박. 전세 사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집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곱째, 경제적 간섭. 돈을 모으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들 부부의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여덟째, 비교. 친구들 아들과 비교했습니다. 이것도 상처였습니다. 아홉째, 부모 부양 암시. 평소에도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 뒤에는 부모를 챙기라는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열째, 자녀 교육 간섭. 손주 교육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아들 부부가 기르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간섭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봄날 정원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노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꽃은 제 맘대로 피는 것이 아니라 제 때에 제 방식대로 핀다는 것을.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름이 되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 자녀에게 각각 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제 기준으로 자식들을 재단하려 했는지, 사랑한다는 말 대신 상처를 주었는지, 격려 대신 비교를 했는지, 존중 대신 간섭을 했는지,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적었습니다. 30대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결혼도 외모도 직장도 라이프 스타일도 모두 그들의 몫이라고. 제가 할 일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뿐이라고. 40대 자녀들에게는 이제 어른 대 어른으로 대하겠다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겠다고. 그들의 육아 방식도 경제관념도 직장 생활 방식도 모두 존중하겠다고.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 추석 자식들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제 편지를 받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식사 준비를 며느리들이 도와주려 하자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손님처럼 편히 쉬라고. 제가 할 수 있다고.
큰아들이 마당에 나갔을 때 따라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말없이 옆에 앉아 가을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둘째 아들에게는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힘든 일은 없는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집은 아들이 원할 때 마련하면 된다고. 막내딸에게는 말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결혼은 딸이 원할 때 하면 되고 혼자서도 충분히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딸의 선택을 응원한다고. 저녁을 먹으며 손주들이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오니까 좋다고. 할머니가 달라졌다고. 막내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변해줘서.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홀로 마당에 섰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코스모스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그 흔들림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임을. 걱정은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언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30대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그것은 결국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모든 말이었습니다. 결혼하라, 살 빼라, 이래라 저래라. 모두 사랑이 아닌 통제였습니다. 40대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그것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어른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모든 말이었습니다. 집 사라, 애 교육 신경 써라, 승진하라. 모두 존중이 아닌 간섭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임을. 계절은 돌고 돕니다. 올해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송편을 빚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깨달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변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세월은 저를 늙게 했지만 동시에 지혜롭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이해심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시기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하지만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30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10가지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말. 결혼은 선택입니다. 둘, 살 좀 빼라는 말. 몸은 본인의 것입니다. 셋, 소개팅 시켜주겠다는 말. 만남은 스스로 찾습니다. 넷,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말. 모든 인생은 다릅니다. 다섯, 취미를 가지라는 말. 이미 자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여섯, 회사만 다니지 말라는 말. 커리어도 중요한 삶입니다. 일곱, 스마트폰 그만 보라는 말. 그것도 휴식의 방법입니다. 여덟, 나이 들었다고 재촉하는 말.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아홉, 남자들 기준을 들이대는 말. 타인을 위해 살 필요 없습니다. 열, 정신 차리라는 말. 이미 충분히 어른입니다. 40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10가지 말도 있습니다. 하나, 승진은 언제 하냐는 말. 그들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둘, 집은 언제 사냐는 말. 경제적 상황은 복잡합니다. 셋, 돈 모으냐는 말. 사생활 침해입니다. 넷, 건강검진 받으라는 명령.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섯, 며느리나 사위에게 자주 오라는 말. 그들도 삶이 있습니다. 여섯, 손주 교육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육아는 부모의 몫입니다. 일곱, 부모 생각 좀 하라는 말. 효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덟, 형제와 비교하는 말.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9 나이 들면 밀려난다는 말. 불안을 심어줄 뿐입니다. 10 노후 준비했냐는 말. 그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추석날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간섭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걱정이 아니라 응원이라는 것을. 자식들은 모두 제 품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30대 자녀는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40대 자녀는 중년의 지혜로 가정과 사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그저 기도합니다.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벌레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미소 짓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 것입니다. 간섭하는 전화가 아니라 그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하는 전화. 사랑한다고 말하는 전화. 70평생을 살면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제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제가 원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응원해야 한다는 것. 명절은 가족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처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처럼 모인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는 날이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격려한다는 이유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한다는 이유로 간섭하고 있지는 않은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저는 이른이 넘어서야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다가오는 명절 자식들을 만나시거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그저 제 기준을 강요하는 말인지, 사랑을 주는 말인지, 상처를 주는 말인지.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사랑은 말이 아니라 침묵일 때도 있다는 것을, 조언이 아니라 경청일 때도 있다는 것을,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일 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서 배웁니다. 30대 자녀에게서는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40대 자녀에게서는 책임감을 배웁니다. 그들은 제 스승입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늦게 배웠지만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더 나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간섭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지지하는 어머니. 비교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격려하는 어머니. 조건을 다는 어머니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